재송화의 홀리스틱 웰니스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도전에 대한 열망, 청년은 청년다워야 한다. 50 홍종욱 에세이 두 번째 이야기. 예술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미국 동부 사립고등학교의 인문 교과서는 대부분 고전이다. 일반 교육과 영재 교육의 결정적인 차이가 고전이라는 철학과 전통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은 필사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했던 내게는 고된 도전이었다. 어렵고 길고 지루했다. 그런 고전을 자진해서 밑줄 치며 읽게 된 건 국회의원 때였다.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점점 탁해지는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지식은 넘치나 지혜가 없고 이념은 넘치나 철학이 없고 목표는 있으나 방향이 없는 사회. 나는 고전에서 길을 찾고 싶었다. 나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저가 고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최소한 돈이 없어서 고전을 못 읽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표는 최고의 번역본을 엄선해 시가의 10분의 1, 즉 3,000원 이하의 가격에 보급하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름을 올제라고 지었다. 올제는 계림 유사의 담긴 말로 내일의 순수한 우리말이다. 다만 낮은 가격과 기부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은 무료로 제작비는 기부금으로 유통비용은 교보문고가 감당하는 구조의 책을 출판하는 계획이 쉬울 리 없었다. 그러나 뜻밖의 많은 이들이 동참해줬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이 통큰 후원을 해줬고 교보문고도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무엇보다도 첫 출간의 하이라이트인 한글 논어의 저작권을 저자 이으로 선생의 후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올제는 마침내 2011년 12월 한글 논어,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최치원의 고운집 등 올제 클래식스 4종을 출간했다. 각 5,000부씩 발행해 4,000부는 2,900원에 판매하고 1,000부는 교도소, 고아원, 군부대 등에 기부하는 구조였다. 출간 당일 인터넷 판매는 1시간 만에 매진됐고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긴 줄이 이어져 모든 책이 하루 만에 동났다. 올제 클래식스 4종 세트와 낮권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서 5위를 휩쓸었다. 우리 현대사에 논어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이 또 있었는지 궁금했다. 비록 비영리였지만 나 또한 내가 만든 제품이 매진되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많이 파는 게 목적인 책이 아니라 세상의 구석을 밝히고 싶은 뜻을 담은 고전이었기에 기쁨은 훨씬 컸다. 올제는 그 후 지금까지 총 167권 84만 부를 발간했다. 고전은 예로부터 지도층의 전유물이었다. 적성을 넘어 인성을, 지식을 넘어 지혜를, 학습을 넘어 사색을 강조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을 창의력의 원천으로 여겼고 빌 게이츠도 자신을 키운 80%는 어릴 적 동네 도서관에서 읽은 고전들이라고 고백했다. 맹자는 학문이란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역사를 모르기에 방향을 잃었고 철학을 놓았기에 가치를 잊었다. 견디기 힘든 가벼움의 시대, 올제의 고전은 천년의 지혜로 기본을 찾으려는 소소한 노력이었다. 목표에 대한 동경, 가치에 대한 감격, 도전에 대한 열망, 청년은 청년다워야 한다. 봄과 가을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곤욕스런 시기였다. 국가 일이 고대서가 아니라 연일 이어지는 지역의 운동회, 친목회, 동창회 등의 얼굴을 내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해 가을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 보좌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을 돌고 있었다. 그 와중에 비서관으로부터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나는 차를 멈춰 세웠다. 차 속에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죽음에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다. 그는 내 가슴의 소리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영웅이었다. 갑자기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다.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도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인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고민은 이미 당선 직후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사회가 양분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시작했다. 그 후 끊임없는 정쟁과 반복되는 몸싸움 속에서 초선 의원의 미약한 날개짓을 계속하며 내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비전으로 시작해 성과로 끝나는 경영과 달리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곳, 국가와 국민 대신 당파와 지지층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소명의 감동을 찾기는 힘들었다. 결국 그날 나는 잡스의 질문에 마침내 아니다 라고 명확히 답할 수 있었다. 2달 뒤 나는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듬해 국회의원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진정한 성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이다.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을 안 해도 되는 삶, 즉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는 삶이다. 물론 누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삶의 90%가 그칠 날 없는 싸움과 기다림, 의미 없는 행사와 목적 없는 모임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는 재고할 가치가 없는 삶이었다. 나를 움직이는 건 남다른 상상과 도전으로 빚어낸 인재들의 자유로운 통찰이다. 워지니아계 엔지니어링 없이 스티브 잡스의 창업이 성공할 수 없었듯 잡스의 부활은 조나단 아이브의 디자인 없이 성공할 수 없었다. 디자인은 상상과 현실, 감성과 기능,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열쇠다. 나는 평소 기업과 제품의 영혼을 이해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애정과 존경을 갖고 있었다. 나는 헤럴드 대표에게 내 아이디어를 얘기했다.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었던 경영진은 내 구상을 즉각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다. 2020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한 헤럴드 디자인 포럼은 그렇게 탄생됐다. 세계적인 산업, 환경, 패션 디자이너들과 건축가, 예술가들을 초대해 젊은이들을 위한 강연과 문답을 펼치는 이벤트로 기부를 위한 마켓과 옥션 등도 함께 열었다. 다른 언론사 포럼과 달리 입장권의 기업 판매를 제한했고 학생들이나 젊은 디자이너들은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게 했다. 에즈라 파운드는 천재는 남들이 하나를 볼 때 홀로 열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다. 헤럴드 디자인 포럼을 운영하는 남들이 하나를 보면 대여섯을 보는 탁월한 인재들과 10가지 보는 소수의 천재들을 만났다. 그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디자인으로 바꿔갈 세상을 꿈꾸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치였다. 헤럴드 디자인 포럼은 헤럴드를 매각하며 가장 큰 미련이 남는 사업 부분이었다. 이제 디자인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해법의 모색, 즉 예술과 과학이 도맡아온 역할을 나눠 가져야 한다. 나는 창업자다. 남의 유지를 받들 이유도 남의 지시를 따를 생각도 없다. 스스로 개척하며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일궈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내 책장에는 고루한 고정과 전기, 경영서적뿐이다. 2012년 봄 책장에 꽂혀있는 생소한 책이 눈에 띄었다. 가와데 히데오의 진짜 채소는 그렇게 푸르지 않다였다. 왜 내 책장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2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다.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식물 본래의 힘만으로 농산물을 키우는 자연 재배에 관한 내용이었다. 나는 신세계를 본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책에는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신념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른 책들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마리아 로데일의 유기농 선언을 시작으로 존 라빈스의 음식혁명과 백세혁명,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 등 모두 음식을 통해 자연과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려는 책들이었다. 또 내추럴 푸드와 유기농 식품의 역사를 배우고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등 오래전에 읽었어야 할 환경 서적들도 읽었다. 다행히 국회를 떠나 경영에 복귀하기 전이었기에 여유가 많았다. 나는 오랜만에 공부에 심취했다. 그러나 내 호기심은 채워지지 않았다. 현장을 봐야 했다. 내친 김에 식재료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갔다. 홋카이도는 각종 친환경 채소와 곡물은 물론 축산품과 유제품, 해산물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비옥한 섬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첫 방문지로 작은 친환경 농장을 보러 갔다.
온라인 예약 판매를 통해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올해 농산물을 모두 판매한 농장이었다. 농장주는 나를 친절히 안내해줬다. 간단한 일본어밖에 못하는 나는 통역을 통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홍보하길래 수확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사갑니까? 광고하는 식품은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식품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재배하길래 그렇게 인기가 좋죠? 음식은 목숨을 걸고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공자님인가? 동문서답하는 것도 아니고 비유로 핵심을 찌르는 것도 그랬다. 나는 신선한 재료와 빵과 케이크, 면과 술 등 가공식품과 음료를 만드는 가게들을 찾아갔다. 오래전부터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자연에 있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니세코 부근의 친환경 농장을 방문하고 도야호를 찾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대부분의 진리는 거짓말처럼 단순했다. 인류의 치유의 답은 자연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음식이었다. 창업은 대부분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 나는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다. 오직 내 머릿속에는 인간과 자연이라는 가치뿐이었다. 그러나 가치 중심 기업도 적자 언론사를 되살린 치열한 경영과 접목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기쁨이 나를 흥분시켰다. 내 가슴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듣는 가슴의 소리였다. 인류 치유의 답은 자연에 있다는 믿음 아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식품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올가니카의 꿈이 잉태되는 순간이었다. 꿈은 반드시 커야 한다. 꿈이 크든 작든 품은 같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울 게 없다는 사업은 손대지 않는다. 쉬웠다면 나에게까지 기회가 왔겠는가? 삼청동 옆에는 팔판동이라는 고즈넉한 동네가 있다. 나는 2012년 가을 팔판동 뒷골목에 주택 하나를 빌렸다. 그곳에 내추럴 푸드를 연구하기 위한 공방을 세우고 헤럴드 에코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올가니카의 전신이었다. 막상 공방을 차리고 창업팀을 꾸렸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언론사에서 신문을 만들고 국회에 들어가 법을 만들던 이들이 식품에 대해 아는 건 먹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공방의 원칙은 엄격했다.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만을 사용하되 가공과 가열 등 공정을 최소화하고 인공향과 색소 등 첨가물을 넣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친환경과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야 했다. 나는 기업의 영혼이 수익이 아닌 가치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기존을 충족하는 아이템을 고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들이 황당해했다. 다들 내게 중년의 위기가 너무 빨리 왔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기업인은 냉소와 싸우며 목표를 지키는 사람이다. 몽상에 가까운 신념으로 목표를 수호하면 냉소는 절로 꼬리를 감추는 법이다. 우리는 10월 초 블루베리, 딸기, 감귤 주스에 히비스커스와 로제를 섞은 국내 최초의 친환경 비가열 착즙 주스 3종의 개발에 성공했다. 물 한 방울, 설탕 한 톨 안 넣고 농축액도 쓰지 않은 이 주스를 나는 저스트 주스라고 이름 짓고 각각의 주스에는 내 세 아이들의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판매는 저조했고 자본금도 금세 바닥났다. 나는 창업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존 도어의 말을 상기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방송인이 다이어트 비결로 우리 클렌즈 주스를 방송에 소개했다. 갑자기 몇 초 간격으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주문에 직원들은 밤을 새며 주스를 만들었지만 고객들이 제품을 받아보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 매출은 하루아침에 수십 배로 뛰었다. 우리는 즉각 유통기한을 확보한 초고압 클렌즈 주스 개발에 착수했다. 가치가 기업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었다. 창업자의 소명은 부를 지키고 늘리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인수하며 10번의 실패 속에서 한 번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이다. 나도 한때 골프를 즐겼다. 미국에 살 때는 두어 시간이면 넉넉히 라운딩을 끝내고 일과를 봤다. 그러나 헤럴드를 인수한 뒤 2003년부터는 골프를 끊었다. 한 번 나가면 차에서 왕복 서너 시간을 버리고
비싼 돈 내고 앞뒤 눈치 보며 공을 치고 끝난 뒤에 밥 먹고 술 마시며 반나절을 다 쓰는 낭비였기 때문이다. 나는 술 접대도 자주 안 했다. 영업을 위한 술자리가 불편했고 억지로 마신 다음 날은 늘 괴로웠다. 그래서 연말에 한 번 갖는 신문 광고주들과의 술자리도 모두 점심 식사로 대체했다. 광고주들은 오히려 이를 고맙게 생각했다. 최고위 과정이나 기업인들의 네트워킹 모임에도 가지 않았다. 한두 번 가봤지만 어색하기만 했고 목적을 가진 친교가 불편했다. 그러나 골프와 술과 네트워킹 없이도 부도 상태의 언론사를 1,000억 원 넘는 가치의 흑자 기업으로 세웠고 매출 8천만 원의 식품 기업을 1,000배 가까운 규모로 키웠다. 그러나 국회에서 돌아온 뒤에는 이 같은 경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나 없이도 잘 돌아간 기업을 뒤흔들 필요는 없었다. 헤럴드가 배라면 내 역할은 수면 아래에서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암초를 찾아 제거하고 수면 위에서 목적지를 정한 뒤 한계를 책임질 이들을 선택하며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러자 매일 5-6개의 회의가 매주 5-6개로 줄었고 독서와 사색의 시간이 주어졌다. 혁신은 1,000가지의 일에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스티브 잡스의 충고대로 일을 줄이자 성장을 고민할 여유도 생겼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너무 작은 성과를 거둔다는 인텔 CEO의 앤디 그로브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더 열심히 일하는 대신 더 똑똑히 일하는 것. 경영의 성패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에 달려 있었다. 100마리의 쥐로 배를 채울 필요는 없었다. 한 마리 사슴만 잡으면 됐다. 팀 페리스는 역사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뉴턴의 사과 등 여유로움 속에서 떠오른 영감의 결과로 가득하다고 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다. 어차피 우리가 되풀이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별 볼 일 없는 일들이다. 자꾸 뭘 시작하려 하지 말고 영혼 없이 지속하는 일들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잡초를 걷어내야 약초가 보이고 잔가지를 쳐줘야 나무가 드러난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절과 음절 사이의 정적이라고 했다. 쉼없이 이어지는 음절은 소음일 뿐이다. 해야 할 일보다 그만해야 할 일의 리스트가 더 중요하다. 쓸모없고 소모적인 일은 모조리 잘라내야 한다. 경영자들 중에는 신년사나 인사말에 임직원을 가족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근함을 강조하고 애사심을 북돋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나는 손발이 오그라든다. 어떤 가정이 집안 사정 어렵다고 식구를 구조조정하고 어떤 가족이 부모 형제가 마음에 안 들고 돈을 더 준다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겠는가? 회사는 가족이 아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모여 정해진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어떤 천재도 혼자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인재는 위대한 기업의 출발점이다. 스티브 잡스는 똑똑한 직원을 뽑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기 위해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달라고 뽑는 것이라고 했다. 짐 컬린스는 할 일을 정한 뒤 사람을 찾지 말고 인재를 구한 뒤 갈 길을 정하라고 했다. 나도 경영의 중요한 요소는 people, 사람, product, 제품, profit, 수익의 순위라고 생각한다. 당신을 관리자로 만들어주는 건 직책이지만 당신이 리더인지 결정하는 건 사람이다. 빌 캠벨. 나는 이제껏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며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접한 적이 드물다. 직원들에게는 성공의 영광보다 실패의 공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안 그랬다면 모두 창업자가 됐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도전은 대부분 경영자의 직감과 결단에서 비롯된다. 존 도어는 경영자는 2가지, 즉 결과의 중요성과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직원들 앞에서 기분 좋다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기분 나쁘다고 부정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 특히 주말의 고민과 사색을 일방적인 지시로 쏟아내는 월요일은 위험한 날이다. 직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또한 직원이 비전 없는 기업을 떠나야 하듯 경영자도 열정 없는 직원은 보내줘야 한다. 얼어붙은 땅에 싹틀 리 없고 말라버린 싹에 꽃필 리 없다. 어려워도 서로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영자는 냉철해야 한다. 5년 후 나를 결정하는 2가지는 만나는 사람과 읽는 책. 이를 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같은 자리에 머문다.
무슨 책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냐고 묻는다면 성경이나 논어라고 답하고 싶지만 사실 평이한 책들이 더 많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은 존 F 케네디 전기와 유학생들의 숙이 무서운 아이들이었다. 올가리카 창업의 영감이 되어준 책은 가와나 히데오의 진짜 채소는 그렇게 푸르지 않다였다. 내가 음식 혁명을 읽게 된 것은 멋진 제목과 더불어 저자의 특이한 이력 때문이었다. 존 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재벌 베스킨 라빈스 상속자의 인생을 거부하고 환경운동에 뛰어든 사람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자연과의 균형을 깨트린 생산과 소비, 즉 공업형 농업, 공장형 축산, 대규모 포획에 기반한 음식이 건강과 환경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깨진 균형을 되찾는 데 있음을 믿게 되었다. 내가 육식을 끊고 채식을 시작한 것도 이 책의 영향이 컸다. 책을 읽는다고 모두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책을 읽지 않고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나는 멈추는 순간 지식이 끊기고 지혜가 마르며 비전이 쇠하고 인생이 기운다는 각오로 읽는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육체는 비울 줄 알면서 가벼운 영혼은 채울 줄 모른다. 배우지 않는 자는 걸어다니는 송장이요 걸어다니는 고깃덩이일 뿐이다. 지식과 철학과 경험의 무장을 갖추고 늘 깨어있길.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비처럼 쏟아진다. 내가 금연과 해독과 채식은 물론 끊임없이 식습관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몸이 바뀔 때마다 삶이 바뀐다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바뀔 때마다 삶이 바뀐다. 육식을 끊은 지 6년, 나는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고 내 몸은 넘치는 에너지와 스태미나를 제공해준다. 교통수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육식을 끊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보탬이 되고 매년 600억 마리 이상 도축되는 가축들을 몇 마리라도 살린다는 자부심도 갖는다. 채식은 건강과 환경, 생명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실천이다. 내 큰 단점은 사람들과 만나는 걸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럴드를 경영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한 번은 헤럴드 경제의 편집국장이 정계 중진과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다. 헤럴드를 경영할 때도 광고주들이나 취재원들과의 만남은 피하지 않았지만 인맥을 쌓기 위한 친목이나 사교 모임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 만남을 불편해하는 것은 잘못된 줄 알면서 못 고치는 내 대표적인 약점이다. 신비주의라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나는 원래 숫기가 없고 사교성도 좋지 못하다. 잡담도 즐기지 않고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으면 얼굴에 쥐가 날 것 같다. 그럼에도 인복은 많다.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고 모를 때마다 가르쳐주는 은인이 있었다. 그들이 없었으면 내가 거둔 성공의 절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색으로 자아를, 만남으로 사람을, 여행으로 세상을 배운다. 배움은 죽어서야 멈춘다. 리더십은 비전으로 시작해 성과로 완성하는 것. 리더십의 핵심은 결정이며 모든 궁극적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나는 옳은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결단을 내리면 즉각 실행에 옮겼다. 큰 기업이 언제나 작은 기업을 이기지는 않지만 빠른 기업은 반드시 느린 기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다. 경영자로 되돌아온 나는 올가니카의 성장을 위해 빠르게도 바르게도 아닌 똑똑한 리더십을 배워야 했다. 나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길 바라지 않았다. 꼭 필요한 일에만 집중해 더 큰 성과를 거두길 원했다. 지향점은 임직원 모두가 각자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효율 경영이었다.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닌 시대가 정한다. 시대는 때로 혁명가 또는 관리자를 요구하고 때로 엘리트 또는 서민을 선호하며 때로 젊은이 또는 원로를 필요로 한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빠르게 또는 바르게, 우직하게 또는 똑똑하게, 보수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리더십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진화하되 카멜레온처럼 이 흉내 저 흉내를 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 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그러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 한비자는 천하의 앞이 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큰 일을 할 우두머리가 된다고 했다.
10년 후에 내가 지금 나를 본다면 어떤 조언을 할까? 분명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닌 안 한 일에 대한 후회일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란 태어남의 소명이, 살아감의 사랑이, 더 나아감의 감사가 있는 삶이다.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경영과 정치를 거친 경력 때문인지 내게는 이 사회에 들어와 달라는 요청이 많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하자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로 거절한다. 나는 사회단체 이사회가 명예직이나 거수기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책임과 권한이 분산된 만큼 기업보다 더욱 철저한 지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착한 사람이란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있고 남이 내게 베푼 은혜는 있지 않는 사람이다. 언론사를 경영하며 많은 리더들을 만났다. 국회에서 4년을 보내며 대통령과 고참 정치인들도 대부분 만나봤다. 첫 만남부터 오만방자하게 거들먹거리는 리더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재계의 정점에 있는 지도자라면 그 정도 기본은 갖추고 있다. 다만 겸손의 핵심은 공손한 말투나 태도가 아니라 자각의 진실성이다. 그들이 어떤 성격과 성질을 가졌고 어떤 자세로 조직을 운영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인간이기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부족함이 오로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만나려고 한다. 나의 실패는 남 탓, 남의 성공은 환경 탓이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50 홍종욱 에세이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